3월 등교 개학이 미뤄진 지 99일 만에 초중고 학생들이 모두 학교에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더워진 날씨로 방역 수칙 지키기도 힘들어 우려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생활을 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여 만에 불법 경영 승계 의혹으로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남북 연락사무소 철폐를 경고했던 북한이 오늘 오전 연락사무소 개소 이후 처음으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 통화에는 응답했는데 오전 불통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회사 돈으로 슈퍼카를 사서 개인 자가용으로 쓰거나 가족들을 직원으로 등록해 고액 급여를 지급하는 등 세금을 탈루한 자산가 24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물이네. 상쾌해. 후반 주차 환영. 현대수소전기차. 네, 오늘 전국 내륙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더웠던 오늘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 6학년이 새학기 들어서 처음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코로나로 개학이 계속 미뤄지면서 오늘 6월 8일이 돼서야 이제 모든 학생이 학교 수업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학생들 하루라도 빨리 마스크 벗고 편하게 학교 다니면 좋겠습니다만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500곳 넘는 학교가 여전히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학교 상황 먼저 보시고 이어서 확진자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여름 교복을 입고 첫 등교하는 날 교문 앞에 도착해서야 중학생이 된 걸 실감합니다. 이제 드디어 중학교를 가는구나 하고 좀 실감이 안 났어요, 오면서. 석 달 넘게 늦어진 등교로 당장 닥쳐온 빽빽한 시험 일정이 부담입니다. 오늘 그 진단평가를 보는데 제가 잘 못 볼까 봐 긴장돼요. 초등학생들은 가림막 쳐진 책상과 수시로 해야 하는 손소독이 아직은 낯섭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힘들 정도로 오고 싶었어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 하는 게. 고3을 시작으로 19일간에 걸친 전국 초중고교의 순차 등교 일정은 오늘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정원의 3분의 2 이하, 수도권 초중학교는 3분의 1 이하 등교 원칙이 유지되면서 등교하는 날이 들쑥날쑥하다 보니 학부모들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아이가 둘이다 보니까 큰애, 작은애 둘 다 너무 가는 날도 다르고 이래갖고 깜빡. 날씨가 더워지면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질지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 학생 확진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등교가 불발된 학교는 모두 517곳으로 99%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상황인 학교 내 감염을 차단하는 게 방역의 최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지난주 롯데월드에 다녀온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은 고3 학생이 다니는 학교와 또 그 근처에 10개 넘는 학교들이 오늘 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서울에서만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보건당국은 수도권에서 조금 더 조심하고 또 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래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일정 간격으로 놓인 의자에 앉아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립니다. 사흘 전 롯데월드를 다녀온 고3 재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학교에 선별진료소가 세워지고 학생과 교직원 800명 가까이가 모두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겁니다. 원묵고 외에도 이 일대 초중고교 14곳이 모두 등교 중지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걱정이 되고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보건소에 오셔서 검사하실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를 했습니다. 수도권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서울의 누적 확진자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깜깜이 감염 비율은 9%에 육박합니다. 당국이 지난달 29일 이후 수도권의 방역을 강화했지만 이후 주말에도 사람들의 이동량이 전주에 비해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나의 집단 감염을 확인하여 이를 관리하고 안정화시키면 곧이어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현상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상황은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긴장감을 가져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람 사이 물리적 거리를 1m 유지하는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82% 감소하고 이후 1m 간격을 추가할 때마다 보호 효과가 2배로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면 감염 위험이 85%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하며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혹시라도 학교 안에 코로나가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 등교할 때 혹시 증상은 없는지 이런 건강 상태를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좀 증상이 심하지 않아도 비염이나 천식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싶어도 지금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을지 송인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앓고 있는 초등학생 형제입니다. 숨이 차면 기침을 하고 콧물 등 호흡기 증상도 자주 나타납니다. 학부모 A 씨는 두 자녀의 등교를 중지해달라는 학교 측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침이나 콧물, 발열 같은 증상이 있으면 어쨌든 등교 자체는 안 된대요. 학교의 등교 지침에는 기저질환으로 인한 의심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전염성이 없다는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원들은 진료 확인서는 발급했지만 전염성이 없다는 소견서는 어렵다고 합니다. 전파력이 있다 없다 하시려면은 검사를 해봐야지 돼요.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드릴 수가 없다고. 보건소에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만 해줄 뿐 전파력 여부를 판단하는 건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보험사는 못해요. 그 질환은 진단하신 사람이 발급해줘야 되니까 진단서. 결국 자녀의 등교를 포기한 A 씨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코로나 음성을 받아도 그건 현실적 기준이기 때문에 일단 등교를 할 때도 얘네가 이제 또 호흡기 증상에 상태가 악화되면 그때마다 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지. 그럼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이 있어서 코로나19 의심 증상과 감별이 안 될 경우라도 KF80 정도의 마스크를 코까지 잘 착용하고 학교에서도 1m 이상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해 준다면은 감염의 위험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저질환이나 의심 증상으로 등교를 못하거나 수업을 중단하는 학생은 하루 3만 명을 넘어 정확한 실태 파악과 현실적인 등교 지침 마련이 필요합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지금까지 확진자가 없었던 인천공항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받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인천 세관 직원으로 확진자가 수십 명 나온 서울 양천구의 탁구 클럽을 다녀왔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동편 입국장이 텅 비었습니다. 지난 6일 이 입국장에서 휴대폰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세관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입국장 일부가 폐쇄된 겁니다. 이 직원은 증상을 나타내기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 이후 동선에선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았는데 심층 역학조사에서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목동 탁구클럽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감염이 발생한 장소가 공항이 아니라 그 양천구 운동시설과 관련한 탁구 모임을 참석하시고 나서 감염되신 분이셨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확진자와 접촉한 동료 직원 등 13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공항 내 동선이 겹치는 200명에 대해 공항 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직원이 입국자를 대면하는 업무를 맡지 않아 공항 이용객들은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감염 경로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던 경기도 용인 큰나무교회 집단 감염 역시 양천구 탁구클럽에서 시작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5월 28일 양천구 탁구장을 방문했던 방문자가 5월 31일 용인시의 큰나무 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이 확인이 되어 양천구 탁구장으로부터의 감염으로 일단 판단을 해서 큰나무 교회 관련 감염자를 포함해 양천구 탁구클럽 관련 확진자는 40명을 넘어섰습니다. SBS 한수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중국 동포교회 쉼터에서도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여러 명 나온 서울 관악구의 방문 판매업체를 다녀왔던 사람을 통해서 쉼터에 바이러스가 퍼진 걸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박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의 한 건물. 이 건물 5층엔 중국 동포교회가
4층엔 교회 측이 중국 동포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 거주자는 모두 34명. 이 가운데 중국 동포 64살 A씨가 지난달 23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관악구 건강용품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 3일부터 자가격리를 시작했는데 무증상 상태에서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A씨와 함께 생활한 쉼터 거주자 8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추가 확진자 8명은 59세에서 81세 사이의 외국 국적자들입니다. 보건당국은 교회와 쉼터에 대한 폐쇄 조치 명령을 내렸고 A씨가 리치웨이를 방문한 이후인 지난달 31일과 어제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한 150여 명을 전수검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측은 쉼터 거주자와 일반 교인이 따로 예배를 진행했고 자주 접촉했던 목회자 3명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람들 아침에 다 들어요. 시간 달라요. 새벽엔 쉼터만. 리치웨이 관련 감염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서울시는 방문 판매 업체에 관련된 모임 일체를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탁구장 350여 곳에 대해서는 운영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북한 김여정이 남북 연락사무소 폐쇄를 공언했는데 오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북측이 우리 전화를 받지 않아 폐쇄에 들어가는 거냐는 관측이 나온 건데 오후에는 다시 통화가 됐습니다. 북한의 속내가 뭔지 좀 더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측 인력이 서울로 철수한 지 5개월째. 오늘도 평소처럼 오전 9시 서울에서 개성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북측은 받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통화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현재 북측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사흘 전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에서 공언했던 연락사무소 폐쇄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남북 정상의 4.27 합의 성과가 퇴색한다는 우려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오후 5시 마감 통화에선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전 상황을 딱히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북측이 경고 압박 차원에서 오전 통화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실제 군 통신선은 오늘 내내 정상 가동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속내는 좀 더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북한은 오늘도 노동신문 한 면을 대남 비난으로 채웠습니다. 특히 각종 규탄 대회에서 김여정 담화를 최고 지도자의 교시처럼 인용하는 등 김여정이 확실한 2인자로 올라서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집회에서는 먼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낭독되었습니다. 2달 만에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위원장은 대북 전단 언급 없이 경제만 챙겼습니다. 김여정은 대남 비난, 김정은은 민생이란 일종의 역할 분담인 셈인데 민생 챙기는 최고 지도자에게 남한이 도발하고 있다는 이미지로 내부 불만을 밖으로 돌리고 결속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앞서 북한이 연락사무소 폐쇄를 얘기하며 문제 삼은 게 대북 전단 살포인데요. 접경 지역에선 오늘도 관련한 문제를 놓고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쌀을 담은 페트병을 북한에 보내겠다는 단체와 안 된다는 지역 주민들 사이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도 벌어질 뻔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인접한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성모도입니다. 사람 잃어버려 저거. 이걸 해안가에서 1km쯤 떨어진 좁은 진입로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탈북자 단체와 지역 주민 대표들입니다. 탈북자 단체들이 쌀과 마스크를 생수병에 담아 북한에 보내려고 하자 주민들이 막아선 겁니다. 해안가로 가는 길은 아예 굴착기로 막았습니다. 그 뒤로는 나무 더미가 보이실 겁니다. 역시 들어가기 어렵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탈북자 단체 측은 김여정 담화에 쌀 보내기까지 막느냐며 항변했고 5년은 넘어했어요. 매월 2차씩. 왜 이제 와서 막는 사람들은 다 빨개 돼 보여요. 왜? 김정은이 좋아하는 것만 하니까. 주민들은 피해를 보는 건 우리들이라고 맞섰습니다. 연평도 그 사건이 예고 있었어요? 갑자기 일어났지?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장사도 안 되고 불안해 죽겠는데.
몇 년 새 쌀보내기 단체가 너무 많아졌고 상당수가 결국 바다 쓰레기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습기가 있어서 검해져요. 그거 버리는 것도 문제예요. 저거 쓰레기. 그렇다고 어민들이 그거 안 주워서 안 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골칫거리가 그렇죠. 마을 길목에는 이렇게 노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주민들이 마을 회의를 거쳐서 쌀 보내기 행사를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을 내건 겁니다. 하지만 탈북자 단체도 오는 20일쯤 다시 오겠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표현의 자유지만 주민 안전 위협할 땐 제한할 수 있다는 게 현재 대법원 판례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제한 법규가 없어서 접경지에 몸살에 경찰이 그때그때 대응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법원에 나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인 불법 행위가 있었고 또 그걸 이재용 부회장도 보고받은 정황이 있다면서 검찰은 지난주 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내일 새벽쯤 나올 걸로 보입니다. 먼저 배준우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합병 의혹과 관련해서 보고받거나 지시하신 적 정말 없으십니까? 3년 만에 영장심사 맡게 되셨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출석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팀장도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영장 심사는 10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진행하면서 주가 시세 조정과 분식 회계를 저질렀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합병 관련 현안 보고 문건 등 여러 물증을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이 2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만큼 이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시세 조정은 없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국제 회계 기준에 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1년 7개월에 걸친 수사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글로벌 기업인인 이재용 부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희박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양측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이재용 부회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결정될 전망입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극비 프로젝트도 가동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저희가 어제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그 내용이 오늘 영장 심사에서도 다뤄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종진 기자, 방금 이야기한 그 극비 프로젝트, 이른바 프로젝트 G와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서 투자의 귀재죠. 워런 버핏을 만난 이야기도 나왔다던데 좀 자세한 내용을 전해주시죠. 예,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되기 전부터 삼성 측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극비 작업인 프로젝트 G를 가동을 했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 프로젝트를 보고를 받았으니 이번 사건의 주요 혐의인 시세 조종, 분식 회계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이 몰랐을 리가 없다. 프로젝트 G의 존재와 함께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점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영장심사에서 이와 관련해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기존 경영권 승계 작업과 함께 상속세 마련을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는 건데요. 이 계획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으로 가서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을 직접 만난 사실을 검찰이 공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이건희 회장 소유의 삼성생명 지분을 팔되 이면 계약으로 7년 동안 의결권을 보장받는 등의 내용을 버핏과 논의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중재 역할을 했던 골드만삭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프로젝트 G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버핏까지 만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검찰이 꽤 구체적인 자료를 내세우면서 이런 내용을 공개를 한 건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삼성은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예, 삼성 측은 프로젝트 G 관련의 내용은 이 부회장에게 보고되지가 않았고
이 부회장이 불법적인 내용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과 워런 버핏과의 만남 등을 묻는 SBS 취재진 질문에는 삼성 측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심사했던 국민연금공단 내부투자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그룹 차원의 로비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삼성 측은 합병 심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을 한 적이 없다며 검찰이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장 심사를 앞두고 어제 삼성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경영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호소문을 냈었습니다. 그와 함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곧 삼성이 위기라는 취지로 일부 언론들이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주 듣는 말이긴 한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일지 박원경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배포한 호소문입니다. 삼성이 위기라며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일부 언론과 재계는 이 부회장 구속은 곧 삼성전자의 위기라고 가세했습니다. 300여 개 기업 사례를 분석한 올 1월 경제개혁연구소 보고서입니다. 기업 총수가 실형을 받았을 때 기업 가치는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6%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총수가 집행유예로 나와 경영에 복귀했을 때 기업 가치는 마이너스 1.4%에서 마이너스 3%로 더 나빠졌습니다. 경영범죄와 기업 성과라는 제목의 2008년 KDI 논문의 결론도 비슷합니다. 경영비리로 수사받은 128개 기업의 수익률을 분석한 건데 수사나 재판 기간에는 이렇게 다른 기업보다 수익률이 낮은 기업이 많았는데 사법 처리 이후에는 평균을 웃도는 기업이 더 많았습니다. 이 논문 작성자는 수익률이 잠시 하락한 건 수사나 재판이 아닌 경영범죄 그 자체 때문이라며 총수의 구속이나 처벌은 기업 성과와 거의 영향이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사실은 팀은 최근 총수 공백이 발생한 기업들의 주가를 분석해봤습니다. 총수 공백 기간 동안 삼성전자를 포함한 5개 중 4개 기업의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물론 수익률이나 주가만으로 기업이 처한 상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총수 공백을 곧 경영위기와 관련 짓는 건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시민단체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최근 검찰 수사도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지켜져야 한다면서 또 이번 일은 시민단체의 활동 방식을 되돌아볼 계기가 됐다는 말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정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위안부 운동을 둘러싼 논란이 매우 혼란스럽고 말하기도 조심스럽다며 공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용수 할머니부터 언급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가 없는 위안부 운동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며 위안부 운동을 공격하는 쪽엔 이런 비판을 던졌습니다. 일각에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습니다.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해선 이번 논란이 시민단체 활동 방식과 행태를 되돌아볼 계기가 됐다면서 정부가 기부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높일 테니 시민단체도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던 문 대통령, 한 달 넘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쉼터 소장이 숨지는 일까지 발생하자 위안부 운동의 대의를 강조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회사 돈으로 고급 스포츠카를 사서 아들 쓰라고 주고 또 가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일 안 하고도 수십억 원 급여를 받게 한 사람들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회사 돈으로 누린 호화 생활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창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 앞에 고가 수입차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한 대에 6, 7억 원 하는 수입 스포츠카도 오갑니다.
이 중엔 A법인 명의로 된 차도 있는데 사주의 대학생 아들이 자가용으로 이용하며 SNS에 자랑 삼아 올리기도 했습니다. A법인 명의로 산 서울 강남의 80억 원대 아파트는 사주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했습니다. 회사 명의로 취득한 억대 슈퍼카 6대를 일가족 자가용으로 사용하면서 30억 원 가까이 하는 회사 콘도는 가족 전용 별장으로 사용한 중견기업 2세도 있었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80대 후반의 부모와 부인, 자녀를 회사의 임직원으로 올려놓고 5년 동안 45억 원을 급여로 지급했습니다. 자녀가 유학가 있는 지역에 현지 법인을 세운 뒤 유학 비용과 고급 주택 임차 비용을 회사 돈으로 대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회사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자산가 24명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은 평균 1,460여억 원의 자산을 가졌고 근무하지도 않은 가족에게 급여 명목으로 1인당 평균 21억 원을 줬습니다. 회사 돈을 이용한 호화 생활엔 각종 탈세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위장 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을 통한 회사 자금 유출,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국세청은 이런 탈세 혐의를 받는 사주는 물론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과 해당 기업까지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차명 계좌 이용 등 고의적인 세금 포탈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천안에서 여행용 가방에 갇혔던 어린이가 숨진 데 이어서 또 다른 심각한 아동 학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창녕에서 앙상하게 마른 9살 어린이가 온몸에 멍이 들고 화상을 입은 채로 구조된 겁니다. 아이의 의붓 아버지와 친어머니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KNN 표준규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한 아이가 여성의 손을 잡고 편의점에 들어섭니다. 앙상한 몸집인데 얼굴부터 발끝까지 온통 멍투성이었습니다. 얼굴 보니까 상태가 좀 심각해요. 약간 뭐 분장을 한 것처럼 엄청 부어 있어서 멍이 시퍼렇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계속 덜덜 떨고 있고. 9살 A양이 의붓 아버지의 폭행을 피해 도망 나왔다 길 가던 여성에게 구조된 것입니다. 얼마나 굶었던지 음식을 사주자 쉴 새 없이 먹어치웁니다. 아빠가 찢었다고 손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손이 뭐 시퍼렇게 여기가 퉁퉁 부어 있는데 저 상태에 먹을 게 들어갈까 싶었는데 애가 막 이런 먹더라고요. 또 뭐 많이 굶었나 봐요. 허겁지겁 굶주림만 해결한 아이는 곧바로 자신을 데려온 여성과 함께 창녕 경찰서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양은 2년 전부터 의붓 아버지와 친어머니에게 학대를 받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친어머니는 조현병 치료를 받아왔으며 의붓 아버지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은 학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양은 지난 1월 거제에서 창녕으로 이사를 온 데다 코로나로 등교도 하지 않아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아동학대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50대 남성이 차를 몰고 아파트 단지 아래 있는 놀이터 2곳으로 돌진했습니다. 초등학생을 포함해 3명이 다쳤는데 운전자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선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 승용차 한 대가 시소를 깔아뭉갠 채 서 있습니다. 사람 넘어가 있네. 승용차가 사람을 치고 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낮 3시 50분쯤. 단지를 질주하던 승용차는 이곳 놀이터 안 정자 앞에 와서야 멈춰 섰습니다. 놀이터에는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풀악셀을 밟아가지고 이쪽 와보니까 완전 피했죠. 야 도망치래. 다 불불이 터지고 사람만 보이면 무조건 치려고 했어요. 단지 내 다른 놀이터로도 돌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 2명과 50대 보행자가 차에 치여 다쳤습니다. 채 10분도 안 되는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체포한 운전자는 아파트 주민 50살 장모 씨. 장 씨는 체포 직후 첫 조사에선 아이들이 시끄럽게 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말했다가 이후 조사에선 아이들이 마스크를 안 써서 그랬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체포 당시 장 씨는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닌 걸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범행 고의성이 짙다고 보고 특수상해 혐의로 장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울산의 한 병원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병원 직원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하자 병원의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UBC 배대원 기자입니다.
오른쪽 손목에 보호대를 차고 몸에 가방을 맨 한 남성이 병원에 들어섭니다. 잠시 뒤 가방과 서류를 만지작거리던 남성이 직원과의 면담을 위해 병원 안쪽으로 향합니다. 병원 부원장에게 면담 신청을 한 40대 이모 씨는 이곳에서 면담을 하던 도중 갑자기 흉기를 꺼내 휘둘렀습니다. 흉기에 맞은 부원장은 얼굴과 목 부분을 다쳤고 이 씨는 가방과 몸에 다수의 흉기를 소지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잡히는 게 망치였어. 내가 볼 때는 손도끼가 있고 칼은 이제 차고 하는 것 같고. 다행히 다른 직원의 도움으로 추가 부상은 없었지만 몸싸움이 10분간 이어졌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난동은 끝났습니다. 이 씨는 해당 병원의 차트 조작으로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대원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이권 다툼을 벌이던 두 업체가 집단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호텔 내부 집기를 마구 부수다가 경찰 출동 뒤에야 멈췄습니다. KNN 강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센텀호텔 로비에서 해머를 든 남성이 오른쪽 프런트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합세한 다른 남성들도 집규리를 집어 던지고 또 다른 무리들은 이를 막아섭니다.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용력을 동원한 30여 명의 몸싸움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호텔 1층 로비에 나와 있는데요. A업체의 프런트는 잘 운영되고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B업체의 프런트는 이렇게 완전히 망가진 상황입니다. 이 호텔은 500여 개 객실별로 소유주가 따로 있는 분양형 호텔인데 운영권을 두고 양쪽이 갈등 중입니다. 후발주자인 P업체는 이번 사태의 배후가 로비를 독점하려는 A업체라고 주장합니다. 보는 부분은 그 부분 소유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니 그게 오히려 잘못된 거고. 기존 A업체는 이번 사태가 건물 관리소와 B업체 사이의 갈등이라며 자신들은 제3자로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경찰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관리소 직원 C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강소라입니다. 실질적인 우리 삶의 변화로 이끌어 가려면 차별금지법 같은 이제 명확한 제도들이 국회나 정부나 이런 쪽에서 제도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저희와 인터뷰를 했었던 성소수자 겨울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차별을 막아줄 법과 제도를 이제 국회 또 정부가 만들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난 2006년 차별금지법 입법을 정부에 권고했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14년 만에 이번에는 국회에 법 제정을 촉구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 내용이 담긴 인권위원회 문건을 저희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달라진 시대상에 맞춰서 차별금지 범위 넓히고 또 혐오 표현 역시 앞으로는 차별로 규정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권지훈 기자, 김민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입법 전략 문건은 소수자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종교, 사상, 성적 지향 등에 이어 시대 변화에 맞춰 유전 정보와 고용 형태까지 더한 20개의 차별금지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라고 제안합니다. 직간접 차별과 성희롱은 물론 괴롭힘과 차별을 조장하는 표시 또는 광고까지 차별 행위로 못 박아서 혐오 표현을 막을 법적 근거도 마련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차별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제시했습니다. 인권위는 국회를 상대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입법을 권고하는 두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이르면 30일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인권위가 국회에 의견 표명이나 입법 권고를 결정하면 지난 2006년 7월 정부를 상대로 입법을 권고한 이후 14년 만에 법안 제정을 재촉구하는 셈입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태어났을 뿐인데 왜 내가 나라는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괴로움을 받아야 하나.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대학을 포기해야 했고 군대에선 강제 전역을 당해야 했고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유명 운동선수도 일상의 차별을 느껴야 했습니다. 너 어디서 왔어? 뭐 다시 아프리카 가서 가.
처음에 막 화나고 누가 싸우고 싶었어. 지난 십수년간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17대 국회 당시 참여정부가 제출한 제정법안을 시작으로 19대까지 정부가 1번, 의원이 6번 법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5개 법안은 폐기됐고 2개는 철회됐습니다. 차별 금지 범위에 성소수자 포함 등을 반대하는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의 압박에 법안을 낸 의원 스스로 철회했던 겁니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의원 6명이 입법을 추진했지만 발의 정족수 10명도 못 채워 발의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소수자들의 호소는 이젠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봐달란 겁니다. 소수자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무언가 하나쯤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소수자, 약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권위가 14년 만에 국회로 대상을 바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서는 건 성소수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느 정도 변화했다는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거대 양당에선 당 차원의 입법 움직임이 없어도 입법에 공감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발의와 입법 논의만큼은 가능할 거란 기대가 있는 겁니다. SBS 권지윤, 김민정입니다.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계속 맞서면서 전체 18개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지 못한 겁니다. 앞으로 협상 과정 역시 그리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정유식 기자입니다. 21대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인 오늘 여야 원내 사령탑 모두 아침부터 가시돋친 말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과거 관행을 앞세우며 기존 입장만 고수했습니다. 원구성 협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원구성 협박만이 있었고 협상 결렬 시 민주당이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분위기가 감지되자 통합당은 상임위원 정수 개정 카드로 맞섰습니다. 21대 국회 각 상임위에 의원을 몇 명씩 배치할지 논의하자며 특위를 만들자고 한 건데 통합당으로선 협상의 판은 유지하면서 급한 불부터 꺼보자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 양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통합당 제안을 수용했고 결국 본회의는 상임위원장 선출 없이 특위 구성안만 통과시키고 4분 만에 끝났습니다. 법정 시한 내 원구성은 이번 국회에서도 성사되지 않은 겁니다. 역지사지하는 때만이 우리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야는 내일부터 민주 6, 통합 4, 정의 1명으로 구성된 특위에서 위원 정수 개정안을 논의해 올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박 의장이 상임위원 선임 명단을 제출하라며 새롭게 제시한 시한은 오는 12일 오전. 사실상 나흘간의 말미가 생겼지만 법사위원장을 꼭 차지하겠다는 양당의 입장엔 아직 변화가 없어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얇고 숨쉬기 편하다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오늘도 판매 10분 정도 만에 품절됐습니다.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공급량이 얼마나 되는지 더 늘릴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박찬범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오늘도 온라인 판매 시작 10여 분 만에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두 업체가 판매를 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시중에 풀린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10여만 장. 현재 공적 마스크로 공급되는 보건용 마스크가 하루 900만 장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공급이 턱없이 딸리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딱 열려서 살 수 있겠다 했는데 이제 결제가 안 되니까 나중에 해야 되려나 보다 그러고 그냥 말았어요. 문제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공급량을 단번에 늘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생산 허가를 받은 업체 4곳 모두 공적 마스크 생산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는 계약된 공적 마스크, 즉 보건용 마스크 생산 물량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9개 업체가 추가로 비말 차단용 마스크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는 일일 공급량을 100만 장까지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6월 말일 날 공적 물량이 종료가 된다면 그 이후에는 좀 더 많은 수량의 그 비말 차단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7월 이후에도 생산량이 크게 늘기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업계는 수술용 마스크 같은 대체 상품이 있는 데다 판매 단가도 높지 않은 편이라 선뜻 대량 생산에 나서길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항의 시위가 2주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고질적인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그동안 경찰에게 주어졌던 면죄부를 없애고 경찰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의 주택가. 흑인 남성에게 경찰이 다가가더니 갑자기 전기 충격총을 쏘아 쓰러뜨립니다. 쓰러진 남성 등에 올라타 무릎으로 짓누르고 주먹질도 합니다. 거듭된 폭력에 이 남성은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페어팩스 경찰서는 해당 경찰관을 체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5일 날 플로이드 사망에 항의하던 시위가 최고조로 치닫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경찰 폭력이 끊이지 않는 데는 경찰 면책 제도가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1967년 미국 대법원이 공무 중 선의의 인권 침해에 대한 면책권을 인정한 뒤로 경찰이 임신부를 때리거나 돈을 훔쳐도 줄곧 면죄부를 받아왔다는 겁니다. You should not have some kind of blanket immunity to commit crimes against others, to even commit murder. 시위대 사이에선 경찰 예산 삭감 구호가 나오고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한 미니애폴리스 시의회는 아예 경찰서를 폐쇄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Our commitment is to end our city's toxic relationship with the Minneapolis Police Department, to end policing as we know it.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 대선 후보와 급진 좌파들이 경찰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데 자신은 법과 질서를 원한다며 편가르기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를 끝낼 백신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 미국 사회에는 흑인에 대한 경찰의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낼 또 다른 백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는 미국을 넘어 유럽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시위는 과거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인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는 생각 아래 다른 나라를 침략해 식민지로 삼았던 역사를 반성하자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김지성 기자입니다. 과거 영국의 노예무역 중심지였던 브리스틀에서 시위대가 동상을 끌어내립니다. 동상을 짓밟고 무릎으로 동상의 목을 누르기도 합니다. 17세기에 아프리카 흑인 8만 명을 아메리카 대륙으로 팔아넘긴 노예무역상 콜스턴의 동상입니다. 시위대는 콜스턴의 동상을 굴리고 다니다 강물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And see that statue of Colston's every day. That statue is a kick in the face to all black people. It's a disgrace.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처칠의 동상도 식민지 시대 인종주의자였다는 낙서로 얼룩졌습니다. 벨기에에선 아프리카 콩고에서 잔혹한 식민 정책을 펼친 레오폴드 2세 국왕의 동상이 곳곳에서 훼손됐습니다. 페인트를 뒤집어 쓰고 천으로 가려지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산타클로스처럼 선물을 나눠준다는 성 니콜러스의 전설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축제에 등장하는 성 니콜러스는 백인, 동행하는 하인은 흑인이란 설정인데 다른 피부색이 신분, 계급의 차이를 암시한다는 비판입니다. 네덜란드 총리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몇 년 안에 이 전통이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에서 촉발된 인종차별 항의 시위는 과거 식민지 정복에 앞장섰던 나라들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종주의를 기반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침략했던 제국주의 역사에 반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SBS 김수영입니다.